지난번 1편에서 5가지 잘못된 상식 알아봤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게 사실이 아니었어? 라는 생각이 많으셨을 거예요. 오늘은 2편입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전문적인 것들을 가져왔어요. 한의사 원장도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오해들 오늘 여기서 다 정리해 드릴게요. 1편보다 좀 더 의외 내용도 있어요. 끝까지 봐주세요. 틱이 있으면 지능이나 학습에 문제가 생긴다. 아닙니다. 틱 진단을 받으면 많은 부모님들이 이런 걱정을 하세요. 혹시 머리가 나빠지는 거 아니야? 공부에 지장 생기지 않을까? 특히 학교 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에 틱이 생긴 경우에는 이 걱정이 정말 커요. 틱은 지능과 무관합니다. 틱은 인지 기능이나 지능에 영향을 주지 않고요. 틱이 있는 아이들이 IQ 분포는 틱이 없는 아이들과 거의 동일해요. 오히려 틱이 있는 아이들 중 지능이 높은 경우가 훨씬 많아요. 뇌가 예민하고 빠르게 반응하는 특성이 있거든요. 그럼 왜 학습이 어렵게 느껴지는 걸까? 틱이 학습 장애를 방해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간접적인 영향은 있습니다. 수업 중 틱을 참느라고 집중력이 분산되거나 틱이 나올까봐 불안해서 수업 내용에 집중을 못하거나 또 친구들 시선이 막 신경이 쓰이니까 자꾸 학교 가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가 돼버리거나 이런 내용들로 저녁에 수면이 막 부족하게 되면 인지기능이 일시적으로 저하되거나 이런 요인들이 오히려 영향을 받는 거겠죠. 이건 틱이 지능을 낮추는 게 아니라 틱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이 집중력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치료가 되고 환경이 안정이 되면 학습 능력도 자연스럽게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요. 틱 치료 중에 학습 능률이 오른다는 아이들이 많아요. 틱 때문에 영향을 받던 집중력이 치료 과정에서 함께 회복되는 겁니다. 학교 선생님께 틱을 미리 알려드리면요. 수업 중 아이의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뚜렛 증후군은 누구라는 병이다. 반반입니다. 스트레스 증후군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갑자기 욕을 내뱉는 사람. 막 드라마나 영화에서 이렇게 묘사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게 실제로 맞는 걸까요? 욕설틱은 일부에게만 나타나요. 스트레스 증후군 환자 중 욕설이나 외설적인 말을 반복하는 증상, 이거를 외설증이라고 하는데 이 증상이 있는 환자는 전체 뚜레 증후군 환자의 한 10%에서 15%밖에 되지 않습니다. 뚜레 증후군 환자 10명 중 한두 명만 욕설증이 있는 건데 나머지 8명에서 9명은 욕설틱이 없어요. 그럼 뚜렛 증후군이 정확히 무엇인가? 뚜렛 증후군은 운동틱과 음성틱이 1년 이상 함께 나타나는 경우, 눈 깜빡임이나 킁킁 소리, 이렇게 근육틱과 음성틱이 1년 이상 지속되는 것이 뚜렛 증후군이죠. 음성틱은 욕설 외에도 정말 다양해요. 뭐 킁킁, 헛기침, 소리, 코 들이마시는 소리, 아니면 특정 단어나 문장을 반복, 다른 사람 말 따라하는 거, 갑자기 같은 소리 내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음성틱에 해당이 되는 건데요. 왜 이렇게 오해가 생겼을까요? 미디어가 자극적인 증상만 집중 조명했기 때문입니다. 욕설틱이 없는 뚜렛 증후군 환자는 영상으로 만들어도 재미가 없으니까 잘 안 다뤄지는 거예요. 이 오해 때문에 실제로 피해를 보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틱이 있는 아이를 보고 친구들이 쟤 뚜렛 있네, 쟤 이제 조금 있으면 욕하겠네 라고 놀리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이 오해를 주변에서 좀 바로 잡아주세요. 틱이 있는 아이들을 향한 편견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틱은 사춘기가 지나면 무조건 없어진다. 아닙니다. 병원에서 크면 나아요 라는 말을 들으신 분들도 있으시죠. 그래서 치료 없이 기다리시는 분들도 간혹 계세요. 과연 이 말이 얼마나 믿어도 되는 걸까요? 일부는 맞지만 전부가 아닙니다. 통계적으로 보면은 틱 장애 아이 중에서 한 50%에서 60%는 사춘기 이후에 완전히 소실돼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20, 30%는 성인이 돼서도 지속이 되고요. 또 그중에서도 10에서 20%는 성인기에 오히려 더 심해지기도 합니다. 즉 무조건 낫는다는 거는 틀린 말이에요. 절반 가까이는 성인이 되어서도 틱이 남아있거나 달라지는 형태로 이어져요. 성인틱 환자분들 보면 갑자기 생기는 경우는 정말 드물거든요. 보통 어릴 때 좋았다, 나빴다를 반복하니까 쉬쉬하면서 지나온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물론 한의원에 오시는 경우면 이제 일상에 지장이 생긴 경우긴 한데 그런 분들 과거 병력을 이렇게 체크하다 보면 어릴 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치료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럼 기다리면 안 되나요? 무조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냥 기다리기만 하는 것에 문제가 있어요. 기다리는 동안 아이가 학교에서 놀림받고 자존감이 낮아질 수도 있고 또 기다리는 동안에 불안과 스트레스가 쌓이면 나아지기가 더 어려워져요. 성인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치료가 훨씬 오래 걸립니다. 물론 자연 호전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아이가 얼마나 힘들지 가늠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치료의 목적이 꼭 틱을 없애는 것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치료 중에 아이의 불안도 낮추고 자존감도 지켜주고 일상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치료의 진짜 목적이에요. 설령 틱이 자연 호전된다고 해도 그 과정을 더 편안하게 지나가도록 도와주는 게 치료의 역할입니다.
크면 낫겠지보다 지금 이 순간 아이가 편한가를 먼저 생각해 주세요. 한방 치료는 과학적 근거가 없다. 아닙니다. 이 질문 사실 저한테 가장 많이 들어오는 도전인데요. 한의원에서 틱을 치료한다고요? 과학적 근거가 있나요? 오늘 제대로 답해 드릴게요. 한의학에서 틱 장애 치료는 오랜 임상 경험 위에 서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다양한 연구까지 더해져서 그 효과가 검증되고 있습니다. 침 치료가 신경계에 미치는 영향은 현대 신경과학으로도 연구가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침 자극이 뇌에 도파민, 세로토닌 분비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어요. 틱과 관련된 기저핵 영역의 과활성화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의학에서 틱에 사용하는 처방들은 간풍을 다스리는 방향이에요. 간의 기운이 과도하게 올라올 때 신경이 과민해지고 틱이 나온다는 개념이죠. 현대적으로 해석을 하면 신경계의 과흥분 상태를 안정시키는 건데 실제로 사용되는 한약 성분들이 신경 안정, 항산화, 항염증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해 줍니다. 한의학은 비과학이 아니에요. 현대과학으로 검증되지 않았다고 모두 비과학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더 비논리적이죠. 양방에서 틱 치료는 주로 약물 치료예요. 신경계에 직접 작용하는 약물을 써서 틱을 억제하죠. 효과가 빠른 경우가 있지만 부작용, 졸림이라던가 인지 저하라던가 약에 대한 의존성 같은 문제가 늘 있습니다. 한방 치료는 다른 방향으로 접근해요. 틱을 억제하는 게 아니라 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심신 상태를 개선하는 겁니다. 또 신경계 전체의 균형을 맞추는 것, 그리고 아이의 체질과 상태, 그리고 균형 있는 성장까지 고려한 개별 처방이 큰 특징입니다. 어떤 치료가 더 우세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의 상태, 틱의 종류, 연령에 따라 가장 맞는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한방치료가 처음이라면 한번 내원해서 상담해보는 것도 좋은 출발이에요. 틱 종류는 한 번 정해지면 절대 안 바뀐다. X입니다. 처음에 눈 깜빡임이 있었는데 갑자기 어깨 으슥거림으로 바뀌었어요. 틱이 없어졌나 했는데 다른 틱이 생겼어요. 이런 경험 하신 부모님들 많으시죠? 이게 왜 이런 걸까요? 틱 종류는 변하는 게 정상이에요. 틱은 종류, 위치, 강도가 계속 변할 수 있어요. 이거는 틱이 나빠진 게 아니고 틱의 자연스러운 특성입니다. 그러면 왜 변할까요? 뇌신경 상태가 계속 변하기 때문에 긴장 부위가 달라지면서 틱도 달리 나타나는 거예요. 또 성장하면서 뇌 발달 상태가 바뀌겠죠. 계절, 스트레스, 환경 변화에 따라서도 당연히 다르게 나타나요. 그렇다면 변화의 패턴을 봐야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런 패턴을 보입니다. 보통 얼굴틱에서 시작해서 목, 어깨, 몸통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있고요. 먼저 운동틱이 나온 뒤에 나중에 조금 양상이 나빠질 때 음성틱이 추가되기도 해요. 치료가 되면서 강도가 약한 틱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좋아지고 있다는 이건 신호일 수 있어요. 그러면 새로운 틱이 갑자기 나타나도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사라진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새로운 틱이 생겼다고 당황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틱의 종류가 바뀌는 건 내가 계속 변화하고 있다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부모님이 주의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틱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게 또 생긴 거 아닐까 하고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불안 자체가 아이한테 늘 전달이 된다는 거 유념해 주시고요. 그래서 틱이 바뀔 때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로운 틱이 더 약한 형태라면 좋아지는 과정. 새로운 틱이 더 강한 형태라면 스트레스 요인이 있는지 확인. 틱 종류가 단순해지고 있다면 분명히 회복 중. 변화를 불안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회복의 과정으로 봐주세요. 틱이 바뀌었다고 치료를 갑자기 중단하시면 안 됩니다. 변화는 치료 과정의 일부예요. 오늘 2편에서 다룬 5가지 상식 다시 정리할게요. 틱이 있으면 지능에 문제가 생긴다? 아니죠. 지능과 무관해요. 뚜렛 증후군은 욕을 하는 병이다? 반반입니다. 10에서 15%만 욕설틱이 있어요. 사춘기 지나면 틱이 무조건 낫는다? 아닙니다. 절반 가까이는 성인까지 이어져요. 한방치료는 근거가 없다? 아닙니다. 과학적 연구는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틱 종류는 절대 안 바뀐다? 아니죠. 변하는 게 오히려 정상이에요. 이렇게 1편과 2편 합쳐서 총 10가지 잘못된 상식을 알아봤어요. 주변 분들과도 꼭 공유해주세요. 틱 장애에 대한 오해가 줄어들수록 우리 아이들이 더 편해져요.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다음 편에서 다뤄볼게요.